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한국 등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과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러우며 북한 인권은 세계 평화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나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보고서에 담은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권고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4차 UPR에 앞서 제출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적대 세력들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도전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적대 세력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While the Kim family regime h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they claim to be a paradise of human rights and justice. They claim that all of this research and investigation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mocratic governments is nothing but a conspiracy by the United States, a U.S. conspiracy. This is nonsense. There is no such thing as human rights compliance in North Korea.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기록해왔다면서 체포돼 강제 북송되면 탈북민들은 가혹한 신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노벨 평화상으로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위협적인 핵수사를 멈추고 핵무기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며 국제관계의 일상적인 수사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도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처럼 핵무기가 안전, 보호,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죽음의 무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945년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설립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니혼 히단쿄를 2024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1일 발표를 통해 니혼 히단쿄의 원폭 피해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목격자 증언을 통해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혼 히단쿄 공동의장인 미마키 도시유키 씨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상은 핵무기 폐기가 가능함을 입증하려는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유엔 정례 브리핑에서 핵 군축을 위해 노력해온 니혼 히단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현재의 핵 금기를 지키는 것이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는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궁극적인 목표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진전 필요성 등 NPT와 관련한 모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보편화와 발효를 촉진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금까지 18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178개국이 관련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국 중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진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 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의 반핵 단체 협의회인 니혼 히단쿄가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는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화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축하 성명을 통해 니혼 히단쿄는 비극에 맞선 결의와 회복력을 상징한다면서 미국을 대표해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린 역사적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날을 향해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핵무기 감축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과의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4일 공개된 의장 성명에서 양측 정상들은 우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과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최근 북한 유조선이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면서 불법 유류 거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입니다. 2018년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은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현지 시각 15일 새벽 2시쯤 제주도 남쪽 약 145km 지점을 통과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11일 오전 7시경에는 또 다른 제재 유조선 유선호가 일본 오키제도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통상 북한 선박은 이 항로를 이용해 한반도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따라서 두 선박 모두 동해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청진항으로 간다면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굳이 육로를 놔두고 이처럼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반면에 이 선박들이 러시아로 향한다면 제재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 제재 유조선이 러시아로 향하는 사례는 올해 초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6월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대기 중인 천마산호를 발견했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도 북한 유조선이 올해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근해에서도 북한 유조선 금진강 3호가 포착됐습니다. 금진강 3호 역시 유엔 안보리로부터 선적 취소와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제재 선박인데 지난 7일 오후 4시경 타이완과 중국 사이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해역은 과거 북한 선박 등이 제3국 선박과 유류를 환적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유조선의 의심스러운 항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유엔 차원의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the DPRK committee. So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the sanctions, it's left up to countries now and blocs such as the European Union. 미국 정부도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공동 제재를 내놓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며 16일에는 서울에서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미한일 고위급 회의에는 캠벨 부장관과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며 이번 회의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영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여러 주제 등 광범위한 지역 및 세계의 도전 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이어 5개월 만에 개최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실시한 영상 연설에서 최근 북러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무기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북한에서 점령 러시아군으로의 인력 이동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건에서 우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더 많은 장거리 공격 역량과 보다 지속적인 군수품 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또 다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사드 포대 1개와 운용 병력을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요격 범위는 약 200km, 고도는 150km에 달합니다. 한편 이란은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13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X에 미국은 기록적인 물량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왔으며 이제 미국의 사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병력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 지역에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이란의 국민과 이익을 방어하는 일에는 레드라인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4일부터 연례 스테드 패스트 눈 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 13개 동맹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에 서유럽 지역 내 8개 공군 기지에서 온 2천여 병력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또 핵 탑재가 가능한 제트기와 함께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및 전자전기들이 대거 참여하며 일부는 개최국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 밖에 덴마크와 영국, 북해 상공에서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올해 처음으로 파견된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는 핵 관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다만 이번 훈련에서 실제 핵탄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핵 억제력은 동맹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스테드패스트 눈은 동맹의 핵 억제력을 시험하는 중요 시험대로 이것은 나토가 모든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적에게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10월에도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지중해 일대에서 B-52 계열 전략 폭격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년 10월 이 같은 핵 억제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군은 14일 타이완 인근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동부전군은 이날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섬 북쪽과 남쪽, 동쪽 지역에서 연합 리젠 2024B 훈련을 실시 중이며 훈련은 타이완 독립군의 분리주의적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훈련은 중국의 주권과 국가 통합성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며 필요하다면서 훈련은 해상 전투 준비 순찰, 주요 항구와 지역 차단, 해상, 지상 표적 공격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국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타이완 섬의 여러 방향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이날 별도 발표에서 중국군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동쪽에서 작전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이번 훈련에 실사격 훈련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이웃 나라들의 계속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도 이번 훈련이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차 등 불평등의 원인을 연구한 경제학자 3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 튀르키예 출신인 다론 아제모울루와 영국 출신의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교수와 미국 시카고대의 영국 출신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착취당한 사회가 더 나은 쪽으로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공헌했다고 왕립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 통치를 경험한 나라들은 지배국이 포괄적 제도와 갈취형 제도 중 어느 쪽을 도입했는지에 따라 각각 번영 또는 빈곤을 경험했고 갈취를 당한 나라에서는 국민의 불신 등으로 혁명에 직면한 권력자가 결국 권력을 이양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들의 연구가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코브 스펜손 노벨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면서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발전 차이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아제모울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주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가 더 낫고 청렴한 통치와 아울러 더 많은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약속을 전달한다는 우위를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